그러면은 이제 그 바베프주의의 내용, 시연적 공산주의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인간이 타고난 능력의 차이, 인간의 불평등과 그 이후에 후천적으로 생긴 정치 경제학적 불평등인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 가장 전형적인 게 재산 경제적 불평등이죠. 그걸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은 관습과 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부자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자연 상태의 자유를 파괴했다. 그리고 법이 사유재산 제도를 연구했다. 재산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법이 강제한 것이라는 거죠.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과 사실상 같습니다. 루소는 사유재산의 연금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자유로우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평등을 자유의 전제로 본 거다. 그래서 부오나로티와 로베스피에르 전부 다 이러한 루소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은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적 자유는 사회적 평등을 요구한다. 당연히 이제 마르크스도 같은 입장이었죠. 경제적 평등을 전제하지 않는 정치적 평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부르주아革命.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죠. 결국은 경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은 자기를 팔아야 돼요. 짧게는 8시간이지만 많게는 16시간을 팔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루소는 또 지나친 빈부의 격차는 공동선, 사회에 해를 입힌다.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자유를 비판하고 이거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재산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다만 루소가 사유재산 폐지 자체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재산 소유는 인정하지만 그 재산의 남용, 과도한 빈부의 격차 이런 거를 주장합니다. 최소한의 재산은 가져야 된다. 일정한 수준의 사유재산의 평등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점이 마르크스와 다르죠.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를 주장했지만 루소는 일정한 수준의 평등을 주장한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도 일단은 그 사유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것이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연권의 목록, 하늘에서 떨어진 그 재산, 권리의 목록에서 사유재산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스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산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 그래서 인간의 그리고 재산은 일정한 정도는 보장하지만 그 이상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게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불평등 자체를 없애는 것, 그렇죠? 재산의 빈부 격차를 없애는 것.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일정한 수준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과도한 빈부 격차는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바베프는 여기서 이제 로베스피에르하고 달라요. 로베스피에르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무상계급의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유재산의 일정한 수준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재산 자체를 폐지하고 재산 공동체, 공산주의 사회를 주장한 거죠. 이 점이 바로 이제 바베프가 루소와 로베스피에르를 받으면서도 마르크스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베프는 또 이제 그 자연법에 기초한 덕의 통치, 즉 훌륭한 철학자의 통치를 주장했다는 거죠. 훌륭한 철학자가 이러한 덕이 있는 사람이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그래서 이제 바베프의 원칙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94년 헌법의 시행, 또 이제 같은 비슷한 그룹에 있는 이 실뱅 마레샬이라는 사람이 평등주의자 선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사회재산 제도의 폐지, 공유제의 시행, 지배관계의 폐지, 이런 것들, 배급제의 실시, 오늘날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의 기본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생겼다. 1795년이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마지막 시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신론과 유물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부 다 루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무신론자, 유물론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루소는 그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했어요. 근데 그 신이라는 걸 부정했지만 그 종교의 기능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그런 신은 없는데 사회를 단결시키는 종교의 기능을 인정했다. 그래서 국가 종교를 주장하고 시민 종교를 주장했어요. 일종의 신은 부정했지만 종교는 인정했다. 사회를 단결시키는 힘으로서.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루소를 본받아가지고 카톨릭 같은 이런 종교 이런 거를 탄압했습니다. 부정했지만은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교리로 삼은 시민 종교를 만들어서 이성 종교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이성 종교의 그 축제, 존재의 여신을 경배하는 국경기를 만들고 그 행사를 주최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사실상 부정하는데 종교는 인정한다. 그거를 국가 종교로 한다. 미국의 기독교가 마치 이와 비슷하죠. 세속화되어 있는데 어떤 국가를 단결시키는데 기독교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루소가 이미 시민 종교라는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자, 바베프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루소나 로베스피에르보다 훨씬 더 반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직자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만 교회와 성직자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능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반종교적이지만 그거를 당장 폐지하려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과 유사하죠. 무신론자이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무리하게 종교를 무리하게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서 이제 가장 과격한 에베르의 경우에는 종교 파괴예요. 그 성당을 파괴하고 신과 종교를 부정해서 종교적 상징물 이런 걸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과격하다. 마르크스는 이러지 않죠.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종교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과거의 소련이나 북도 마찬가지고 그 종교 자체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인정을 하죠. 에베르는 종교를 파괴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종교는 사회의 모순을 반영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종교 자체에 대한 공격은 그림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랬죠.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사회를 타도하면 결과적으로 종교 자체도 소멸될 거라고 봤어요. 종교의 비판적이지만 종교는 그 어떤 사회의 현실의 모순이 극복되면 그 이후에 뒤따라서 극복될 문제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도 국가가 항상 종교적 성격을 띠다. 왜냐하면 카톨릭하고 봉건 귀족, 세속 귀족하고 종교 귀족이 서로 힘을 합했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국교를 폐지함으로써 유대인이 해방될 수 있다는 바오의 주장에 대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 자체를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국가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국가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국가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즉 국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루소는 그 시민 사회의 경제적 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관계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관계를 어떻게 봤냐면 루소는 정치가 더 오히려 경제는 정치에 종속된다. 시민 사회는 국가에 종속된다. 국가를 더 위로 봤죠. 헤겔. 마르크스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루소는 이제 경제적 해방보다도 정치적 해방이 더 결정적이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규정력이 더 강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별로 중요시 않았어요. 공부는 했지만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게 마르크스와 다른 점이죠. 그렇다 해서 이제 루소가 이 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 루소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첫째 이제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화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마르크스의 불신주의에 관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화폐는 인간의 진정한 동기와 행동을 위장시키고 가상의 욕망을 만들어낸다. 특히 시장 경제는 현실의 권력관과 사회적 갈등을 감춘다. 현실을 감춘다는 거죠. 인간관계, 착취관계를 감추죠. 위장한다.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관계의 물화와 같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화폐적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루소가 지적했다. 또한 루소는 강력한 통제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부가 사회 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이 정치의 역할을 그 경제 통제에 있는 거지, 경제 질서 자체를 뒤집어, 즉 정치가 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 그런 건 아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 병폐를 완화하는 거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어떻습니까? 정치의 역할은 그 자본주의의 병폐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거라고 봤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 경제 이런 부분 루베스피에르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제외하고 통제 경제와 일부 배급제, 그죠? 가격 상한제, 은행의 규제, 그리고 귀족과 반혁명 분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려고 했다. 물론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바베프는 당연히 한 발 더 나아갔죠.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평등의 이념을 정치적 평등뿐 아니라 재산적 평등으로 확산시켰다. 그래서 이 재산적 평등, 무상계급에게 평등한 경제 공동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자본가의 부가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바베프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해방, 자본주의 타도가 정치적 해방보다 더 근본적이다.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경제를 전복시키는 수단이다. 마르크스의 생각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 이 사상이 됐고 정치혁명과 결부시켰다.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이제 무산자와 결합한 혁명가의 봉기 및 혁명적 독재.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농민이 생산수단을 잃고 노동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소수의 유산자와 다수의 무산자로 구분돼서 유산자,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노동할 것을 요구를 하고 무산자는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죠.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입니다. 이게 루소가 이미 인간 불평등 기억론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스가 자본론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다. 그래서 루소는 이러한 불평등은 일반 의지와 대립되는 사적 의지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악이다. 로베스피에르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산자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부여하도록 해. 소장농에게 최소한의 농토를 부여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당시에 무산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있었다는 거죠. 그 날품살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노동자라 하면은 오늘날 말하는 대공장 노동자보다는 수공업 노동자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상큘레트의 일부죠. 그러니까 상큘레트의 상층부는 누가 있냐면 수공업자, 자영업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있었고, 농민이 있었고, 날품살이, 불황, 룸펜프레트라드가 상큘레트에 포함된 일반 민중이다. 일반 민중. 그래서 이제 그 바베큐가 무산자라는 개념을 썼는데 바로 이것이 상큘레트 중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거죠. 무산자의 개념.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상큘레트, 소상공인과도 결합을 했어요. 로베스피에르의 그 지지층은 소상공인이에요. 로베스피에르가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 하숙집이 목공소를 하는 그 하숙집 딸과 결혼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급진적 소부르주아였다. 근데 바베프는 무상계급. 이 차이점입니다. 상큘레트에서 무상계급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자, 산악파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냐? 아까 말했죠. 상큘레트와 파리의 민중과 파리의 의원들이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산악파들이 파리에서 민중들을 선동을 해요. 그러면 그 민중들이 그 혁명 권력에게 그 반혁명을 처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중들이 몰려가가지고 반혁명 세력을 폭행을 하거나 실제로 죽이기도 해요. 인민재판 비슷하게 하는 거죠. 직결처분 이렇게 해서 대중봉기를 시도를 하면서 이 민중들의 요구를 혁명정부의 정책으로 받아안는 혁명 지도부와 상킬리트가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력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킬리트의 상층부가 소상공이라고 했죠. 이들은 약간의 그 식자였겠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르주아의 정치 이념, 정치적 자유 이걸 쉽게 접할 수 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동자, 임금 노동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은 봉건 귀족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지만 금융 귀족, 그죠? 금융 귀족 그리고 산업 그 당시에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도 그 일반적이진 않지만 산업 자본이 있었습니다. 산업 자본이 있었고 금융 자본은 당연히 있었죠. 은행가들 당연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 노동,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임금 노동자와 함께 이 지배계급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이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킬로트들은 그 이제 점점 그 국가 권력에 갔죠. 그래서 정규군이 되고 정규군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가지게 되고 그걸 단결을 하게 되죠. 단결을 하고 자기 힘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급진적이 된다. 그래서 급진적인 부르주아들, 즉 혁명가들과 어울리게 된다. 이러한 급진적 부르주아와 상킬레트의 결합에 의한 대중봉기는 바베프한테 어떻게 됐냐면 상킬레트 대신에 무산대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급진적 부르주아 대신에 평등주의자, 즉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부르주아는 공산주의자, 상킬레트는 무산개혁, 그리고 바베프에게는 공산주의자와 무산대중의 무장봉기로 나타났다. 완전히 그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무장봉기하고 똑같죠. 이러한 이제 바베프의 단계님이 부하나로떼에 의해서 1830년대에 블랑키 등 신바베프주의에 계승됐고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의인 동맹에도 돼서 그 당시에 이렇게 혁명가들과 그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의 선구자로도 평가받는다. 다만 바베프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산대중이에요. 무산대중. 노동계급이라고 딱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을 만들지 못했어요. 당을. 무정부주의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마르크스는 프롤레타 독재를 말하는데 계급의 독재를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루소와 관련입니다. 루소는 아까 일반 의지에 대한 덕치를 말했죠. 훌륭한 개인의 독재예요. 루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덕을 구비한 정치인이 모든 인간을 덕을 갖춘 인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을 구비한 정치인이 위임, 대표, 대리, 이 총의에 표현된 일반 의지를 실행하는 사람,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소수나 특정인이 일반 의지가 무엇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체의 투표를 통해서 일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다. 물론 인민이 그 사람을 소환시키고 해임시킬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인, 그죠? 위대한 사람의 독재를 허용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점에 대해서 개인의 독재를 계급의 독재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베프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루소는 뛰어난 개인의 독재를 얘기했고 바베프는 뛰어난 혁명가들의 소수의 독재를 얘기했고 마르크스는 이거를 계급의 독재로 했다는 겁니다. 루소의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산주적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산주적 인간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적 인간형인 사람이 정치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덕을 가진 사람, 공산주적 인간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이와 같이 덕의 훈육을 강조했다는 거죠. 시민이 스스로 덕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국가가 일반 의지의 이윤을 받아 독재와 공포 통치를 통해서 덕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로베스피에르가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그 독재를 공포 정치를 합리화한 겁니다. 단두대라는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그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또 현실에 있어서도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 프랑스 대혁명을 진압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봉기주의자, 에베르와 같이 무조건 봉기만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의 맹동. 그 다음에 전시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보타지가 많죠. 치안 문제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혁명정부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자기처럼 덕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 독재를 할 수 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그 덕, 청렴, 결벽 이런 걸 너무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예로운 빈곤을 미화하고 부자들의 관용을 낙관하면서 도덕적 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고 그 청렴 결백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회재산 제도를 재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재산 제도를 가만 놔두면서 가난한 통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그 부자 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관용 이 재산권을 남용하면 안 돼.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의 그 독재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 공식적으로는 국민공회, 의회가 권력을 가졌죠.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의회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회는 항상 회의를 하지 않죠. 회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국민공회는 상상회의지라는 상설위원회가 바로 공안위원회다. 공안위원회의 지도자, 대장이 로베스피에르죠.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 이름으로, 공안위원회가 국민공회 이름으로 이렇게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런 독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무정부 상태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의지와 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 자신의 독단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좀 독단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변명한 거죠. 이건 독단이 아니라 일반 의지와 법의 요구에 따른 거고 국민공회나 공안위원회의 유임에 따른 거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함부로 그 저항을 못했어요. 저항을 하면 파리의 산클레트들이 반동이다 그래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그래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벌벌 떨었다. 언제 자신들이 숙청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롱두들이 국민공회의 독재가 공안위원회의 독재가 되고 공안위원회의 독재는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산악파의 독재가 되고 산악파의 독재는 로베스피에르의 독재가 됩니다. 특히 파리 지역의 의원들과 파리의 민중들의 독재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바베프는 혁명 이후에 과도적으로 무산대중의 독재가 불가피하다. 무산대중의 독재. 노동자의 독재가 아니라 무산대중의 독재. 유사하게 근접하죠. 그리고 그런 독재는 현실에서는 무산대중이라는 게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는 비밀 총재 정부, 소수의 혁명가의 독재로 나타난다. 소수의 혁명가의 독재를 일원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소수혁명가 로베스피에르와 같이 덕을 갖춘 고결한 엘리트다. 보나르트도 역시 혁명 정부의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블랑키도 역시 파리 독재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해야 되고 독재의 과제는 여러 가지 종교 세울까, 무상교육, 그다음에 노동자 공동체, 공산주의 사회겠죠. 어소시에이션을 프랑스식 발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소시아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권력의 주체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아소시아숑 연합이 바로 새로운 국가다. 공산주의 사회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소수 지도부의 독재라는 개념은 생시몬 바쿠닌, 프르동에게 계승돼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바이틀링도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소수 혁명가들의 과도적 독재를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노동자의 독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바베프는 소수 혁명가의 독재, 마르크스는 계급의 독재. 근데 현실에 나타나는 건 마르크스에서도 소수 혁명가의 독재로 나타날 수가 있죠. 소련이라든가 현실 사회주의국가에서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계급의 독재다. 자, 바베프주의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관에 미친 영향 많이 나왔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인적 교류와 사상적 교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어나르트가 핵심이라 했죠. 블랑키는 비밀 조직의 부어나르트와 직접 교류했어요. 자기 스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또 그 블랑키는 또 이 부어나르트에서 바베프를 받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의 노선을 자기의 노선의 기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사상적 족보를 인정했다는 거야, 블랑키가. 그래서 그러한 블랑키주의의 긍정과 가족협회를 만들어서 봉기주의 운동을 했다 그랬죠. 이 가족협회는 계절협회로 바뀌어가지고 의인동맹이 계절협회에 파리에 있는 망명 독일 노동자들의 지부였다. 그래서 계절협회는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회혁명을 이루고자 했다. 사회혁명은 이제 급진적 부르주아 급진공화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와 급진공화주의 사이에 있다. 실제로 봉기를 주도했어요. 8,900명이.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의인동맹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동맹 안에서 이런 봉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이미 블랑키와 교류를 했어요. 사적으로 만나고 블랑키의 책도 번역을 하고 블랑키가 재판을 받으면 모금운동도 하고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블랑키하고 연대를 제안하고 블랑키와 교류가 있었다. 유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블랑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파리에 있을 때 독일인 혁명가 모임에서 자주 연설을 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신바베프주의, 블랑키의 영향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쿠닌, 그다음에 바이틀링, 사적으로 다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점점 이들의 엘리트에 의한 음모적 봉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노동자들의 대중적 혁명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소수의 음모가 조직이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 조직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물이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의 공산주의의 노동자들은 숙련공이 많았다 그랬죠. 기술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 망명 혁명가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혁명적이 됐다. 샤퍼, 바이틀링 전부 다 이제 직인 출신이고 특히 양복쟁이가 풀동은 식자군, 바이틀링은 양복쟁이, 샤퍼도 식자군. 그런데 점점 이제 이런 숙련경의 일반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됐죠. 기계제들, 공장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됐다. 노동자 대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들은 이제 그 바베프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바베프가 말하는 무산 대중에서 이 노동자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산 대중의 독재에서 노동자의 독재, 무산 대중의 혁명에서 노동자의 혁명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문헌에 의하면은 마르크스가 신바베프주의와 교류했다. 바이틀린과 마르크스 직접 만나서 토론도 했습니다. 첩보 보고서에 이렇게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겔 청년 좌파와 수공업자 직인들의 결산 의인동맹 사이에 조직적 교류가 있었다. 엥겔스도 역시 인정을 했어요. 의인동맹은 바베프주의에 근거한 거다. 계절협회 독일인 지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이제 바베프주의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을 만들었다. 집에도 초대했다. 집에도 초대하고 직접적으로 만났다.
거기서 격렬하게 논쟁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바이틀링 소수 음악가의 봉기에 반대했기 때문에 샤퍼와 협력해서 바이틀린을 그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축출했죠. 자, 이제 프롤레타리아 개념. 무산 대중이 프롤레타리아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뀐 이유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공장 노동자가 별로 없었지만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프랑스 파리에는 점차 공장 노동자가 있었죠. 그래서 무산 대중이 공장 노동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루소는 부르주아 계몽주의를 주장했죠. 근데 이게 프롤레타리아 계몽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프롤레타리아 무슨 말이냐면 이성 평등을 선전하는 계몽 대신에 노동자에게 혁명, 사회주산의 폐지 이런 걸 선전해야 된다는 거죠. 즉 노동자를 의식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자를 교육시켜가지고 혁명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한다.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조직 사업이 늘어납니다. 이런 주장들을 한 책들을 마르크스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봤고, 또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 이런 단어도 마르크스가 받아들입니다. 헤겔 법철학관 소설에 처음 썼는데 이런 단어를 받아들인 것. 그전에는 마르크스는 가난한 계급, 고통받는 계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책 이후로 플레트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로베츠 본 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로베츠 본 슈타인이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의 그 플레트라는 개념, 프랑스의 그런 공상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에 그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틀린이 좀 더 이론적이었다. 바이틀린이 마르크스에게 구체적인 프롤레타리아 개념을 제공해 줬습니다. 바이틀린의 저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사회적 폐해의 기원, 자본주의죠. 사회를 재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혁명보다는 경제적 혁명을 더 강조했고, 마르크스도 벌써 이 책에 대해서 중요점을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 바이틀링이 노동자를 얘기한다. 플레타리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틀링은 기독교 공산주의를 세속화시킨 공산주의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무산계급 대신에 노동자라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제공했다. 1843년에 1844 실레지언에서 공장 노동자의 봉기가 있었죠. 여기에 마르크스가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노동자들이 드디어 혁명을 하는구나. 혁명의 주체이다. 이 혁명은 단순히 프레이션 국강이 아니라 부르주아,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라서 독일 최초의 프레트 혁명으로 평가했다. 마르크스가 이제 신바흐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